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의 최선준 부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블록로드 커뮤니케이션즈 정윤성 팀장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떠한 내용들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가 모네로와 대시 등 6개 암호화폐의 상장 폐비 수준을 밟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권고안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네크와 솔리덱스가 오는 10월 18일 SEC 승인 결정을 앞두고 있던 비트코인 ETF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이버의 일본자 회사 라인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를 공식 출범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5개 암호화폐를 취급합니다. 북한이 비트코인과 유사한 자체 암호화폐 개발을 추진합니다. 국제제재 회피와 미국 위주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우회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됐는데요.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한 분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4가지 이슈가 또 공개가 되는데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일단 세 번째로 나온 라인의 비트맥스 공식 출범도 눈길이 가고요. 사실 이제 거래소들이 좀 정리돼 가는 과정이고, 사실 이 생태계가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라인이라는 거대 대기업이 또 하나의 거래소를 낸다는 게 좀 관심이 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인 거래소들이 최근에 이 다크코인들을 상폐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FATF와 연관지어서 좀 같이 논의해볼 만한 주제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거래소 입장이시다 보니까 세 번째 이슈 그리고 첫 번째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주목하셨나요? 저도 오늘은 의견이 똑같습니다. 네. 저도 우선 이제 세 번째 라인 비트맥스 공식 출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고요. 이 기존에 국내에서도 보면은 카카오가 인터넷 뱅킹 은행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 플랫폼의 힘이 이 거래소, 암호화폐 쪽에도 미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관심이 가고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 자금 세탁 기구가 권고안을 내면서 이번에 다크코인에 대해서 상폐 수순을 밟고 있는데,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과연 시장에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동일한 의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 그리고 첫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대세를 좀 따라가는 부분으로 주대 없이 얘기한 건 아니고, 우선은 최근에 이제 거래소들 이제 국제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어떻게 거래소들의 어떤 입장을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고, 저희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몇 번의 주제를 통해서 계속 나눴었는데, 결국은 이제 업비트가 어떤 액션을 이제 취했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거래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과연 그런 액션이 현재의 국제의 어떤 정세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북한에서 미덥 아닌 어떤 컨퍼런스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 미덥 가면 제일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은품 뭐 줄지, 네. 또 먹을 거 뭐 줄지, 이런 부분은 네. 또 저 같은 사람들은 또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과연 평양냉면이 또 미덥에서 나올지, 또 어떤 기념품을 줄지, 또 이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정유시설이 드론을 통해서 좀 폭파가 됐고, 이 부분을 이제 미국에서는 이란이 이제 배후에 있다, 이런 부분 계속되면서 이제 국제 정세에서 어떤 아웃사이더를 지키고 있는 국가들이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패권 국가들의 어떤 부분에서 결국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결국 자금이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미국 같은 이제 서방 국가들이라든지 이쪽을 관련돼 있는 이제 우방 국가들은 이제 자금을 계속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송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 특히
또 뭐 북한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해킹을 하고 있다. 그 세력에서는 배후에서는 북한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움직임은 일회성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고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었던 뭐 국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부분과도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또 북한 관련해서 또 평양님만 말씀하시니까 진짜로 미덕 행사 가서 이제 맞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세 분께서 또 공통적으로 FATF 그리고 또 거래소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이슈를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안건은요. 퇴출 위기 놓인 다크코인 시장에서 종적 감추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크코인들 한 주간 또 뜨거운 감자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주된 다크코인들 무엇이 있고 왜 다크코인으로 불리는지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박승호 대표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다크코인은 대시, 뭐 지캐시, 모네로, 피백스, 뭐 코모도, 버지, 뭐 비트튜브, 헤이븐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코인은 역시 대시가 가장 많이 아시는 코인일 거고요. 네. 그리고 피백스, 모네로 이렇게 다들 유명한 코인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이 다크코인은 어떤 의미냐면은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거래 내역에 대해서 사용자들끼리 거래한 내역에서 대해서 정확하게 제3자가 파악할 수 없다. 뭐 제3자를 떠나서 아예 수취인도 보낸 사람도 정확하게 그 내용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걸 이제 다크코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다크코인을 활용해서 어떤 뭐 불법적인 자금이라든지 어떤 자금 세탁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보통들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코인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크코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쉽게 두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 방식은 어떤 이제 특정한 4명이 어떤 다시 상대방 4명에게 각자 8만 원씩 보내고 싶다. 그랬을 때 A가 B에게 8만 원을 보낼 때 8만 원을 A가 B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4명의 돈을 어떻게 보면은 그 4명의 각자 쪼갭니다. A가 뭐 가나 다라에게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씩 나눠서 보내는 것처럼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가에게 8만 원을 보내고 싶지만요. 그러면 B가 다시 가나 다라에게 2만 원, 2만 원, 2만 원씩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목적대로 가가 8만 원을 지불하고 A가 8만 원을 지불하고 가가 8만 원을 받게 되지만 중간에는 다른 사람이 2만 원씩 돈을 섞어서 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특정하게 8만 원이라는 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좀 보시면 이렇게 보내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지만 이 금액들이 서로 달라져 버리면은 정확하게 누가 얼마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이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내가 돈을 보낼 때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도 보냅니다라고 손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보내는 거야, 나도 보내는 거야라고 데이터를 넣어버리면은 이게 정확하게 누가 보내는지 모르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건 모네로의 특징인데 이 수취인의 주소를 저희가 이제 일반 은행에 사용할 때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는데 가상계좌처럼 발행합니다. 근데 가상계좌는 특정하게 행정적으로 등록돼서 누가 가상계좌를 발행하는지 은행에서는 알지만은 이 다크코인에서는 누가 가상계좌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게끔 만들어서 이 거래 내역을 감추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로 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거래 내역을 알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 용이하다 또 이런 특징들이 참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업비트가 다크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윤성 팀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업비트가 이제 뭐 공지사항에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9일 날 이제 5시에 이제 공지사항이 나왔었는데 원래 이제 그 거래소들마다 뭐 공지사항도 있고 뭐 유의 종목 아니면 뭐 상장 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었던 이른바 이제 다크코인들 그러니까
모네로, 뭐 대시라든지 그다음에 지캐시, 헤이븐, 비트튜브, 그다음 PBX 등의 암호화폐 6종에 대해서 우선은 뭐 상장 폐지는 아니고요. 우선은 유의 종목에 이제 지정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이제 유의 종목은 이제 일주일간의 이제 검토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상장 폐지를 할지 아니면 안 할지에 대한 이제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유의 종목의 어떤 기준을 보면 사실 뭐 유동성이라든지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된다든지 상장에 있던 어떤 그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장 폐지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유의 종목에 지정됐던 것이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어떤 국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이런 뭐 송금을 해주는, 또 받는 사람들을 이제 불투명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다크 코인들에 대해서 유의 종목을 지정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이 업비트에서 거래됐던 이 코인들의 제가 거래량은 지금 뭐 방금 한 5분 전에 살펴를 보면 네. 거래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비트튜브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하루 거래되면 굉장히 좀 하위권에 있고, 헤이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대시가 예전에 상당히 좀 메이저 코인이라고 저는 봤었는데 지금 2,100만 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었던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맞춰줄 수는 있겠지만, 모네로 같은 경우 오늘 보면 뭐 한 1억 7,500만 원, 또 지캐시 같은 경우도 1억 5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거래되는 종목들까지도 유의 종목에 놓고 이제 상장 폐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이례적인 좀 일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업비트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빗썸이라든지 코인원, 코빅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의 어떤 다크 코인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빗썸 관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래량이 대폭 이제 감소돼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당국의 이제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여러 거래소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선준 부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거래소의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FATF라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정부들은 이 권고안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내년으로 잡혀 있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이것들을 이제 협의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사실 이 핵심은 사실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익명성 기반으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정부들은 막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의지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래소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가 핵심이고, 이 규제 안에 대해서 거래소들이 퇴출되기도 하고 또 살아남기도 할 거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뭐 내년에는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기 힘들거나 이제 퇴출되는 그 수순을 밟을 수 있는데, 아직 사실 정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사실 선제적으로 이 다크코인이라는 거는 익명성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익명성 기반이 되는 이 코인들을 제거하면서 상폐를 하면서 우리는 정부와 또 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잘 따를 용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자금 세탁 방지라는 것이 이 뭐 다크 코인을 상폐를 하고 다크 코인을 안 하면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다크 코인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번에 일련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FATF의 암호화폐 규제안 이야기와 함께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거래소들을 움직인 배경 이야기 하다 보면 FATF의 이 규제안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들은 이 움직임이 왜 시작이 됐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정윤선 팀장님께서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자금 세탁을 방지를 하겠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은행에서의 뭐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뭐 유로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통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의 그 어떤 전산망을 통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한테 B한테 이제 돈을 보냈을 때 실명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투명하게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국제적인 뭐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공조 또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했던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본인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현금을 다시 뭐 탈세를 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조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어떤 FATF를 이제 설립을 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암호화폐 규제안이 지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서로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에 대한 정의도 힘들었었고 뭐 거래소에 어떤 정의를 내리기도 힘들었었고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점점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떤 뭐 내년도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퇴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명시적인 부분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목소리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행동으로서 오늘 뭐 이런 업비트의 다크코인들을 되는데 앞으로 이 다크코인들의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거래소들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액션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KYC라든지 AML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래소들의 앞으로의 노력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액션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거래소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 다크코인 상장 폐지가 FATF의 규제안을 지키는 해답이다, 방안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윤선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해답이다라고 좀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크코인 이외에 특히나 그 다크코인도 오늘 보면 뭐 거래 지금 1,100만 원 되는 코인 갖고 이거 갖고 자금 세탁할 수 있냐 굉장히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 사실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맘만 먹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용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에서 자금 세탁을 할 정도면 그 자금의 규모가 최소 몇백억에서 몇천억 단위가 되는데 그 부분이 다크코인 갖고도 할 수 있냐 상당히 좀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티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이제 오늘은 하나의 어떤 액션이고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고 거래소들마다 서로 이제 뭐 정부의 눈치 또 FATF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어떤 그 좀 보여주기식의 그런 액션인 부분도 상당히 좀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핵심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거래소를 통해서 어떤 A에서 B로 자금이 이동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스템적인 어떤 보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보여주기식 액션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다크코인이 과연 이 시장에서 퇴출될지 이 항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신기했던 게 미국에서는 또 우리와는 좀 다른 움직임들이 보여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시가 코인베이스에는 또 상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승우 대표님? 대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다크코인 설명할 때 처음에 설명드린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자와 수취자의 어떻게 보면은 금액을 쪼개서 서로 이거를 교환하면서 거래 내역을 숨긴다기보다는 감추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송금자가 누구고 수취자가 누구인지는 좀 내역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잘 뜯어보고 잘 살펴보면은 우리도 상당히 완벽하게 이게 다크코인처럼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시 같은 경우는 이 익명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버넌스 자체에 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를 마스터노드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스터노드가 익명성뿐만 아니고 뭐 서비스를 도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시코인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시는 조금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크코인뿐만 아니고 거래소 입장, 암호화폐와 거래소 입장에 생각해 보면. 솔직히는 이제 현금 거래가 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밖에서 현금을 들고 와서 ATM기에서 입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현금을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규제가 강조되고 이 규제를 정말 해낸다면 어떻게 보면 현금보다도 더 믿을 만한 암호화폐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은 여러 변수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다크코인이 시장에서 퇴출 당할지 앞으로의 향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뭐 다크코인을 상폐하는 이 수순을 지금 국내 거래소들이 밟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상황에서는 뭐 시장에 퇴출당하고 있는 지금 과정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옳은 일인지 사실 글로벌 다른 거래소들은 오히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신은 오히려 상장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퇴출될 것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이 익명성이라는 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전 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핵심은 송신인과 수취인을 알아서 자금 세탁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를 막는 게 아니라 그 자금 세탁이 일어났을 때 내지는 그 사전에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거래소들이 정부와 또 여러 가지 그 규제 안에서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까에 더 핵심을 두고서 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다크코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이 워낙 보장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과정 속에서 좀 다크코인이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일례 사례일 뿐이고 조금 더 넓게 바라봐서 이 AML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거래소들이 잘 갖춰갈 것인지 또 AML이 잘 되기 위해서는 거래소 한 거래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들이 같이 협업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앞으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넓게 보아서 거래소들이 이 규제 안에서 어떻게 잘 만들어갈지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줄평 내려볼 때인 것 같은데요. 먼저 박승우 대표님께 한 줄평 여쭤볼게요.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거래소들이 이제 선조치를 어떻게 보면 한 셈인데요. 이 선조치가 과연 TF에서 만족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오히려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 줄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다크코인을 보면 이제 거래소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업비트가 이런 조치를 좀 취했지만 각 거래소들마다의 어떤 스탠스가 다 달라질 것 같고요. 각 국가마다도 또 이 FATF의 어떤 그런 권고안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 다 틀려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액션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국가 간 또 각 국가에 속해 있는 거래소들의 특징 이런 부분이 더욱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준 부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이번 다크코인 사례를 통해서 FATF가 주도하고 있는 익명성이라는 것이 좀 수면 위로 이제 더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나무만 바라보기보다는 숲을 보면서 이 AML 자금 세탁을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